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과 성공 경력의 동반자 성공 취업 엑스파일의 김현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12월이 되고 날씨도 추워지고 또 2017년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공채도 마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합격의 소식을 전해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또 다시 도전하겠다는 소식들을 전해와서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이제 공식적인 공채들은 하반기에 거의 마무리돼가는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충원을 하거나 주요 포지션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하시고 또 이렇게 하반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은행 공채도 트렌드가 변했듯이 아마 산업 분야라든가 다른 또 좋은 소식이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그 취업에도 좋은 많은 소식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전 또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성공 취업 엑스파일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아마 2회에 걸쳐서 계속 그 펀드인 사모펀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기업에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좀 사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라든가 또 이러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운영력의 경력들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사회에 어떤 기업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또 성장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강의는요, 여러분들께 여전히 그 금융시장을 좀 더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금융기사 몇 가지를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인데, 국가가 어떤 그 외환 보유고를 잘 운영을 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국부펀드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그 국부펀드에 관련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금융시사 용어와 또 오늘도 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금융시장에 관련돼서 산업과 금융을 좀 더 밀접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기사를 몇 가지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첫 제목은 연합뉴스의 11월 22일자로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성주 이사장 KB금융노동이사제 찬성 언론 보고 알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제목만 보고는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는 좀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금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노후에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그리고 또 그곳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는 이사장이 새로 임명돼서 11월 7일 날 취임식을 가졌고요. 많은 그 기사와 또 많은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 그 공단의 어떤 운용의 수칙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KB금융노조가 이제 그 노동이사제라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많은 이사들의 반대로 실패를 하기는 했는데 그 KB금융노조가 노동이사제를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서는 일부 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새로 임명된 김성주 이사장이 어떤 개입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로 질문을 해서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본인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도 신문을 보고 알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노동 이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그 금융기관들이요, 이제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일부 참여를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보통 우리의 식구다라고 하면서 노조에게는 어떤 책임을 강조하고 이제 종업원들에게 책임을 강조하는 대신에 오히려 중요한 주인인 만큼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이사회나
그런 제도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만큼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존의 기사를 보시면 알았겠지만 금융 전체 지주회사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커다란 증권사의 대표라든가 금융지주 회장들이 아마 이제 외부 입김이라든가 낙하산 인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경영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만큼 앞으로는 경영 투명성과 그다음에 좀 더 건전한 금융 시장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노조의 경영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요. 이 노동 이사제라는 건 사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자 이제 추천 이사제의 또 다른 이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노동 이사제라는 건 조금 말이 안 맞고 노조가 추천한 이사를 이사제에 이제 참여하게 해서 어떠한 주요한 의결권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정착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좀 지원하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업이야 당연히 이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일부는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당장의 실행에는 어렵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점을 주는 등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제반적인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각각 노동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신문 좀 찾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혁신위가 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에 이제 권고 방침을 줬다는 아까와 이제 연이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윤석헌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노동추천 이사제 도입을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기업이나 어떤 이제 국가가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만큼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민간 기업만큼은 지금 앞으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을 만큼 어떠한 이제 가점을 준다든가 정부의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방침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는 형식으로 압력이 아닌 권고하고 끌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의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제가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이사장 새로 이제 취임한 김성주 이사장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아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린 KRC 국부펀드나 그런 공공기금들이 사실 이제 기존에는 사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합병이라든가 그런데 일부 펀드에 있어서 수익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로서 찬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부펀드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금을 갖고 지금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커다란 손들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성, 이제 국가의 금융시장을 좀 안정화시킨다든가 통화정책을 안정화시킨다. 그 이외에 다른 압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하는 약간 투명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임명된 김성주 이사장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수익성이나 안정성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 기금의 운영 원칙 중에 하나가 주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공공성이니만큼 공공투자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러한 방침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있는 이제 운용력들 이제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좀 더 기금에 있어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운용력들이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인 만큼 어떤 보상이라든가 급여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은 메리트가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인력을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급여도 현실적으로 올리고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런 것들을 밝혔는데요. 기존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그런 데서 이제 운영력으로서 굉장히 많은 기금을 운영하고 좋은 경력을 쌓은 분들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급여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곳들을 좋은 경력을 쌓는 곳으로 한번 있었다가 좀 더 다른 이제 지금 급여가 높은 곳으로 옮겨가거나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걸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이제 인력이 계속 바뀜으로 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폐단과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그 운용력들의 급여를 현실적으로 올리고 좀 더 많은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만큼은 그래도 좋은 방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한국 금융시장을 이제 어둡게 하거나 크게 이제 외환 위기라든가 경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최대 리스크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은행 및 여러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베이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한국 경제 리스크에 관련된 그 서베이 결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2017년 이제 11월 20일자에 보도되었던 기사인데요.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가계 부채와 그다음에 북한과의 그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이제 미금리와 각국 그 외에 그 통화 정책 안정화를 위한 노력들이 한국 경제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국내외 전문가들, 금융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그 한국은행이요.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2012년부터 계속해서 그 1년에 2번씩 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한국은행이 일정 한 60여 명 정도 국내외의 금융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국이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리스크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융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주요 리스크 요인이 이제 최대가 가계 부채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런 지정학적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경제 그 상황과 더불어서 미국의 기준 금리라든가 하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기축통화국의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서는 항상 그 집중해서 그 관찰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가계부채라는 것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문제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크게 3대 경제 주체 자체가 가계와 기업과 정부인데 이 가계가 한 사람의 빚을 진 문제 전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가계가 많은 그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경제를 위협하는 문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가계부채의 위험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부분으로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금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가계 부채들 한 개 기업이 늘어나는 것처럼 한 개 가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업 이익보다는 그 부채로 인한 그 이자의 비용이 더 나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기업들을 한 개 기업이라고 했고 그런 기준 금리라든가 시중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한 개 기업의 수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가계 부채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국가를 이루는 경제의 가장 기본 주체인인 만큼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전 세계를 흔들었고 강타했던 2008년 금융위기 자체가 가계부채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 있게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고 정책을 내놓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여러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또 은행에 지원하신 그 리테일 서비스직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점의 개인 영업 부분으로 지원하신 분이라든가 또는 PB 쪽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개인 고객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기사라든가 앞으로의 기조 변화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보고서 좀 더 본인의 그 업무에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이 11월 30일자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하반기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예상만큼 올라갔고요. 사실 이게 2011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다가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아마도 내년에 좀 더 추가 상승이 있지 않을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그 부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자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많은 부채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개인들이 주택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런 부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예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예금 금리가 상승된다는 강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예금 금리 상승보다는 어떤 이제 부채를 갖고 있는 소외계층이라든가 현재 소득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빚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가계부채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서 요즘 최근에 이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에 관련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기사를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금리 인상은 기업, 중소상인,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외환 시장에서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또 기사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이 가계부채하고 근데 그럼 그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금융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하고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합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1,419조 가계부채가 비상이라고 했고요. 2조 3천억 원이 이자 폭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많은 숫자, 큰 숫자가 아닌가요? 사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부채를 전체해서 보니까 무려 1,419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어떠한 위기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 이제 한계 기업처럼 못 갚는 그런 위험 가구가 25,000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개인들에 있어서 이런 경제 생활이 물론 행복과 절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안정된 것이 어떠한 다음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만큼 우리가 주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현재는 약간 이제
경기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률도 약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과의 그 어떤 그 기준, 그 금리에 대해서 그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금리는 지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가게들이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해서 이러한 것을 안정화 대책에 정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게 생활에 있어서 좀 더 가게 그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지침으로 삼아서 그 기사들을 한번 관련해서 보셨으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조선일보에 나온 좀 다른 뉴스인데요. 지금 그 헬스케어까지 구글이 AI와 클라우드를 앞세워서 굉장히 도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그 구글이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앞세워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금융과 관련이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더 금융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뉴스를 많이 봐오시고 또 연관성을 좀 고민하셨던 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돈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과 그다음에 HR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핵심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글이 이렇게 AI나 클라우드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헬스케어 부분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분야는 좀 몰락하고 쇠락할 것이다. 또 어떤 분야가 굉장히 발전할 것이다. 또 예전의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 꼭 들어맞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면 계속해서 발전을 할 것이다. 많은 예측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차세대의 많은 부분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개인의 건강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우리가 굳이 병원을 가지 않는다고 해도 개인의 건강에 관련된 상황을 계속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두고 있다가 그때그때 맞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아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맞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차세대를 이끌어갈 것인 이제 농업 분야는 뭐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분야이기도 하고 중요하다고 지금 굉장히 그 여러 군데에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헬스케어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구글이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제가 그 몇 달 전에 이러한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이런 쪽이 앞으로 그 산업 분야에도 굉장히 성장 동력이 될 분야라고 예상을 해서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제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모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헬스케어나 아니면 바이오 분야를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전문 그 심사역들을 채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 금융기관 이제 회장님이 앞으로 이제 그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또한 그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그런 환경 분야, 또 그다음에 뭐 차세대 자동차라든가 그러한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적극적으로 미래 산업의 투자를 감당을 하고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제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인력들을 찾기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모든 산업이 새로이 발생을 하고 또 발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쪽으로 또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금융 분야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가계부채에 관련된 것이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이제 저금리 기조를 사실 이제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대책을 해서 부동산을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 사게끔 장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또 이제 그 금융기관과 거래가 활발해지고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금융 거래들이 그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와 방침에 따라서
그런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완화시키고 규제하는 중요한 그 정책인 DTI하고 LTV에 대해서 대폭 완화하면서 계속해서 많은 이제 그 개인들에게 부동산으로 이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7년부터 계속해서 가계 부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이라는 것이 너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좌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내용들 그 가계부채에 대한 내용은 뭐 부동산 분야부터 시작해서 금융 쪽이라든가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금융기관들이 또 앞으로 이런 가계부채에 관련돼서 어떠한 정책을 또 가져갈 것이냐 또는 또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개인 고객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안내를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또 저금을 또 그러니까 예적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치하거나 아니면 대출 상품을 어떠한 형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의 그 주요 강의인 국부펀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부펀드 하면 느껴지시는 느낌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국부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국가의 부국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상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이 국부펀드가 언제부터 국부펀드란 말이 생겼으면 이 국부펀드가 어떠한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부펀드. 국부펀드는요, 영어로는 Sovereign Wealth Fund라고 해서 간단하게 SWF라고 약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정부 자산을 운영하며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소유되는 기관을 말하고 또 국부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또는 재산과 다른 여러 가지 금융상품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국부펀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아마 축구라든가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 관련돼서 나올 텐데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아부다비 투자청하고 싱가포르 계열의 국부펀드인 테마섹 홀딩스하고 GRC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특히나 싱가포르의 국부펀드는요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GRC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그 중심가에 있는 건물들을 사들이기도 해서 그 GRC의 이름을 따라서 뭐 강남 그 파이낸스 빌딩이라든가 서울 파이낸스 빌딩이라든가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소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부펀드도 마찬가지로 해외에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이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부다비 투자청은 전 세계에서 단일 국부펀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산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계열 국부펀드 이제 국가 GDP와 거의 맞먹는 규모의 그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아부다비 투자청은 그 보통 슈퍼세븐이라고 하는 그런 중에 하나인데, 슈퍼세븐이 뭐냐면은 그 운영 규모 자체가 1,000억 달러를 넘는 자산 운용 규모의 그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것을 이제 슈퍼세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부다비 투자청에서 그 좀 운영하고 있는 국부펀드가 지금 가장 큰 그 운영 펀드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중국도 만만치 않게 중국 그 투자청인 그 CRC에서 국부펀드도 각국의 그 경제,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부펀드에서는 좀 더 찾아보고 지금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어떠한 경제적인 역할을 아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부펀드의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은요,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 그 국부펀드가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201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 세계적으로 4조 그 달러에 넘는 국부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냐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벌써 7조가 넘는 그 국부펀드 2015년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7조가 넘는 국부펀드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형식상으로 보이는 그 금액뿐만 아니라 이게 추정하기에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추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런 자금이 운용이 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국부펀드의 지역별 자산 비중을 보면은 아시아 쪽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유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미주 지역 등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각국의 국부펀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제가 아까 그 아부다비 투자청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랍에미레이트와 그 싱가포르이 그 상위권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실은 이 국부펀드라는 것 자체는 그 외환 보유국에서 외환 보유고에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런 산유국들이 먼저 중심적으로 그 1950년부터 이런 그 국부펀드를 운영해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그 자산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재원을 마련하는 형식에 따라서 상품 펀드인 커머더티 펀드하고 비상품 펀드인 그 넌 커머더티 펀드로 나눠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국부펀드를 운영할 때 있어서 이 국부펀드가 어떻게 도대체 재원이 마련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모펀드라든가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뭐 투자자들이 이제 다수의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이제 기업을 비롯한 일부의 뭐 노출되지 않은 일부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운영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재원 자체가 그 나라의 어떠한 그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출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수출함으로써 걷어들인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국가가 재정을 이제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재정이 이제 흑자가 나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재정이 이제 흑자가 나는 시기에 외채가 많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외채 자체가 없을 때 그것을 국부로 해서 이렇게 펀드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이 국부펀드가 왜 운영이 되고 각국에서 점차 이렇게 외국 그 국부펀드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각국이 이제 외환 위기나 그런 것들이 경제적 위기로 직결되는 것을 경험하거나 그런 고통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을 텐데요. 최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타격이라든가 문제가 있었을 때 대비해서 마련하는 그러한 재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은 더더욱이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위험과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소유하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외환 위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해외의 유명한 펀드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을 마구 사들여서 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공동으로 대처하고 금융시장을 더 나아가서는 안정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국부펀드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목적은 좋은 목적이기도 하지만 국부펀드의 그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은 나쁜 점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를 하게 됨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또는 다른 나라 해외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또 다른 전쟁의 하나의 침략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외환의 문제라든가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각 국가들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 비난만 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외환 보유고를 잘 유지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노르웨이, 뭐 중국, 러시아, 특히 요즘 중국이 굉장히 외환 보유고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모건 스탠리라든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사모펀드로 말씀드렸던 가장 유명한 블랙스톤 같은 데의 지분을 소유함으로써도 또 이런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KRC라고 하는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국부펀드도 해외 자산을 이제 사들이거나 아니면 주식 채권으로도 운영을 하는데 부동산 같은 또 어떤 대체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투자공사라든가 그런 이제 내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해외에 어떤 뭐 부동산을 사들였다든가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좀 종종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한국투자공사, 즉 우리나라 국부펀드 KRC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krc.kr로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고요. 여기에 크게 나온 홈페이지에 이제 정면에 나온 모토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주춧돌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가보시면 이제 설립 배경이 나왔고요. KRC 한국투자공사의 설립 시기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런 것들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그 운용이 되냐 하면은 먼저 이제 목적은 효율적인 자산 운영을 통해서 높은 자산 운용 성과를 창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분 해외 그 투자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금융시장 용어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뭐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국제 그 금융기구 뭐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에 이제 투자함으로써 인프라에 관련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도 기여를 하고 또 우리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 있어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산업을 발전을 이제 지원한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내 금융기관과 이제 교류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짚고 가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한국투자공사 같은 곳이 갖고 있는 기금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한국투자공사에서 모두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 중에 일부는 국내 자산 운용사라든가 그런 어떤 펀드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돈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한국투자공사에서 운용력을 담당하는 그런 운용력들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이제 다른 자산 운용사에 배분을 하면서 그들의 이제 운용 지금 수익이라든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운용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관련돼서 좀 더 큰 안목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 운용 본부를 보면은요, CIO, 그러니까 Chief Investment 그 오피서, 그러니까 그 투자 그 최고 경영 그 책임자 밑에 이제 거시 분석팀도 있고 주식 운용팀 있고 채권 운용팀 있고 이제 위탁 운용팀인데 위탁 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배분을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모 주식팀도 있고 부동산 인프라팀, 그래서 부동산에 이제 어떤 그런 자산으로서 구입을 하거나 또는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체 자산 이제 솔루션 팀이라고 했는데 이런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에는 부동산 인프라든가 대체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내용도 좀 살펴보시고 어떤 곳이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제 이 내용들 한번 이제 그 홈페이지 가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만 제가 이제 그 뽑아서 왔는데 여기서 보셨듯이 KRC 볼 수 있듯이 운용 현황을 보면은요. KRC는 2005년 설립 이후에 지금 2016년 말 기준 순 자산 가치로 1,108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규모도 사실 상당히 크고요.
여기서의 운용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서 이제 인력 채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운용력을 이제 인력 채용하고 또 청년 인턴도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우에는 신입으로는 거의 채용하는 경우는 없고요. 어떤 이제 운용력을 하거나 자산 운용사라든가 그런 이제 뭐 사모펀드라든가 그런 곳에서 운용력으로서 계속해서 어떤 경력을 이제 쌓아와서 어떠한 그런 그 능력을 좀 검증을 받고 시장에서도 활발히 하는 분들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해외 투자에 관심뿐만 아니라 내가 국가를 위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금융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좀 더 나중에 경력의 목표로서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좀 적극적으로 인턴 쪽에 많은 지금 지원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 들어가셔서 채용 시기가 언제인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KRC 같은 경우는 거의 경력 사원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처럼 공채 형식으로 모집하지는 않고요. 그때 이제 공고가 나가면서 중간에 그 경력 사원으로 수시 채용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아까 그 국민연금관리공단처럼 좀 더 현실적으로 급여에 대한 이제 메리트도 주면서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은 국부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부펀드에 이어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그 새로운 금융 또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뉴스를 이제 검색해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적 금융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최근 계속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기업이나 가게에 있어서 선기능을 해야 하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만큼 금융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과 금융인들은 왠지 뭔가 좀 더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 나쁜 이미지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러한 것을 좀 더 자책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는 움직임이 서구 유럽 그 선진국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에 있는 그 학교의 금융 관련된 학과의 그 유명한 저명한 교수님들은요, 예전 강의와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과 사회적 금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굉장히 교육에 철학을 담아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학계에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더 금융의 수익성 또한 중요하지만 수익성에 앞서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좀 철학적인 그러한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준비한 그런 기사는 뭐냐면요. 아시아 경제에 11월 10일자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각계 전문가가 모여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회적 금융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이것이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하게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민간 주도인 만큼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고려가 되고 그 당장의 사회적 금융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익을 효과적으로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키고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관련된 그다음에 이러한 금융망을 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확충 방안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주도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민간 주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금 현재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더 어떤 금융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금융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사회적 그 금융 확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금을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이 머니투데이에 이제 11월 13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적 금융 확대를 위해서 5년간 6천억 원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여기서는 사회적 금융을 소셜 파이낸스를 사회 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의 그런 가치 실현을 경제적인 이익과 같이 함께 추구하는 금융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한동안의 어떤 운동으로서 펀드만 조성하고 일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들 또한 이제 그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단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내용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도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수익을 내주어서 잘 정착이 돼서 모두가 지금 그 어려운 분들도 이러한 사회적 금융을 통해서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성장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실 텐데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사회적 금융을 실천하고 있어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러한 사회적 금융기관을 설립한 분의 그런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일보의 그 11월 27일자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분은 지금 이상진 대표라고 해서 현재 그 한국사회혁신금융 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사회혁신금융이라는 곳은 그 사회적 기업에 그 은행이라든가 증권사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이 곳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기업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일반 기업과는 달리 어떤 이제 그 노동자와 모두 함께 참여해서 요즘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 관련 관심도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의 설립에 있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함께 나아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노동자와 이제 사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작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그 설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곳은 사회적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아무래도 어떤 이제 바로 어떠한 그 주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이익이라든가 그런 걸 내기 어려운 만큼 여러 가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벤처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그런 스타트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금융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금융 제도들이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도 이러한 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변화해야 될 텐데요. 이것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그런 한국 사회 그 금융이라는 곳을 설립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대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지 않아서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 좀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이 그 사회적 금융 그 혁신 금융의 대표인 이상진 씨는 예전에 그 우리은행에서도 있었고 또 KPMG라든가 주요 금융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그런 금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내용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그 시사 용어, 요즘 굉장히 많은 시사 용어와 금융 용어와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원천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취업을 하셔서 이제 급여를 받게 되시면은요. 원천 징수 그 명세표를 이제 아마 그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급여는 당연히 그냥 그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이 그
그 급여에 있어서 내가 이제 받은 수익은 기본급은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복리후생으로 받은 금액은 얼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항상 이제 명세표를 그 직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세금은 얼마고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그 연봉들은 다 세전에 세금을 떼기 전에 그런 연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거는 세금을 모두 제한한 거라서 아마 그 회사에서 처음 말했던 연봉 수준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노여워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장인으로서 시장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러한 그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원천 징수를 하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이제 떼야 할 세금을 그 각각의 기업에서 이제 국가가 하기 다 그 힘든 일이고 굉장히 복잡한 일인 만큼 그것을 이제 그 개인에게 줄 때 이 회사가 그만한 소득의 그 관련된 세금을 회사가 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는 데 있어서 바로 떼어 나간다고 원천 징수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나중에 직장인들에게 있어 또 다른 혜택인 연말에 그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이만큼 있긴 하겠지만 뭐 저축을 해서 국가에서 그런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라든가 그런 저축 상품을 가입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실제 뭐 부양 가족이 많다든가 하면은 내가 받는 급여 대비 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이제 서류상을 통해서 밝히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세금을 돌려주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그 급여와 더불어서 연말정산한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돌려받는 것만은 아니고요. 어떤 부분의 경우는 세금을 더 징수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취업을 하시면서 꼼꼼하게 보시면서 다시 나중에 세금을 좀 돌려받으면서 기분이 연말에 좋으실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요번에 그 금융 논술에 나왔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아마 여러분도 자주 보시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게 된 현상인데 좀 안타까운 현상이죠. 어떤 지역에 부동산 자금이나 신자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현재 있던 분들이 그곳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주민들이 쫓겨나게 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 인기가 많은 여러 거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됨에 따라서 그곳을 이루던 많은 작은 이쁘고 좋은 그런 어떤 가게라든가 카페들이 그곳에 계속 유지하고 장사를 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카페들로 인해서 그 거리가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따라서 자본이 들어오면서 대기업이라든가 거대의 자본이 그곳에 다시 이제 가게를 선점을 하거나 자기네 상품을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가게를 선점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서 현재 계시던 분들이 쫓겨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 때문에 어떠한 분들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거리가 그런 카페들이 좋아서 갔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젠트리피케이션 한번 내용 살펴보시면은 신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막기 위해서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지역 단위로 좀 많은 노력들, 그래서 정부 단위로 하는 노력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 책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금융 상식을 넘어서 더 많은 경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또 여러분의 지식을 풍부하게 해줄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에도 너무 착한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책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착한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그 아라이 가즈히로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이 아라이 가즈히로는요, 그 일본에 현재 있는 미쓰이 스미토모 투자 회사와 여러 가지 뭐 바클레이즈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여러 투자 금융기관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연기금이라든가 투자공사 같은 그 정부 단위의 그런 이제 운용하는 곳에서 운용력의 역할을 했던 곳인데,
여러분들 요즘에 투자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주식 뭐 이제 그런 증권 회사라든가 그런 임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요?라고 하고 또 주식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본인도 조언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고 본인조차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예전의 패러다임이 다 깨지고 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본 원칙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식과 시장에 대한 것들을 좀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착한 기업에 투자라는 이 책은요, 우리가 기존의 그 회사를 볼 때 뭐 신용이라든가 신용 등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해서 과거에 그런 것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런 자료가 아닌 현재 앞으로 미래를 결정한 자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더불어서 본인의 노하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요. 많은 금융 투자에 대한 경력을 이제 하고 나서 본인이 투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높고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투자의 어떤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좀 더 뭔가 수익성이라든가 공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에 있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현재의 영업이익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것들, 다른 면을 봐야 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관련된 것이고요. 사실 책도 굉장히 작고요. 내용도 그렇게 길지 않고 단편적으로 내용이 이렇게 딱딱 끊어져서 나와서 읽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에 쫓기실 텐데 이런 책을 읽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읽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에 대한 강박관념을 모두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정말 시간이 많은 분들 아니고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주요한 챕터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또 읽다 보면 좀 더 재미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읽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작하시는 게 중요하니까요. 오늘 한번 찾아보시고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책,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의 금융 상식과 또 그다음에 모든 금융 시장을 보는 안목을 넓혀줄 그러한 책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시작하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제가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춥다고 굉장히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와 다른 또 도전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